경찰이 모든 사건을 1차적으로 수사하고 종결하도록 권한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 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검경은 물론 여야의 입장도 엇갈려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볼턴 미 국가안보부장관이 북한과 길게 지연되는 회담은 없을 것이라며 빠른 비핵화 조치 이행을 압박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시민단체 대표 등 고발인 조사에 착수하며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철저히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을 가장 강력하게 촉구할 생각입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미 제출도 요구했습니다. 스크린 야구장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호 장비가 망가져 사용이 어렵거나 술을 마시고도 이용할 수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컸습니다. 현재 스크린 야구장은 관련 안전기준 자체가 부재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점입니다. 화재에도 취약했습니다. 국토부 공무원에 사칭한 뒤 공무원 자리를 주선해주겠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1억 4천여만 원을 뜯어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침내 결론이 났습니다. 핵심은 수사와 기소권에 있어서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경찰에 그 힘을 나눠주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의 수사를 하나하나 지시해온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없어지고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도록, 그러니까 검찰의 허락 없이도 수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먼저 한우리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이 검찰 개입 없이 수사 시작과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떼어주겠다는 겁니다.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 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검찰의 수사 지휘가 금지됩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끝난 뒤 기록을 검토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종결 선언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경찰 비위 사건이나 부패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등으로 줄어듭니다. 경찰이 아직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갖는 것입니다. 또 내년 서울과 세종, 제주를 시작으로 자치경찰제 도입도 추진됩니다. 주무부처 간 합의 형식으로 검경 수사권 정부 조정안은 마련됐지만 검경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데다 국회 입법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한울입니다. 이 합의안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는 즉각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검찰과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 올라섰다며 이 조정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선 수사관들 사이에선 경찰이 명분만 챙겼지 실리는 검찰이 다 가져갔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사들은 격앙된 반응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경찰 마음대로 수사해도 된다는 발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조정안을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다른 검사는 검찰의 사법 통제 역할을 주문하면서 수사 지휘권을 없애는 건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경찰이 수사를 완전 종결할 수 없도록 보완 요구권을 가져 검찰이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문명국가다운 형사사법 체계를 새로이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수평적 관계로 올라선 경찰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찰이 검찰 비위 사건에 대해 영장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게 된 부분도 내부에선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특수 사건의 범위가 여전히 넓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가 여전히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은 수사 구조 개혁의 방향성 등을 볼 때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일선 수사관들 사이에선 영장 청구권 확보가 빠졌고 사후 통제 장치가 워낙 많아 수사 종결권도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여당은 수사권 조정안을 환영했고 자유한국당은 후속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예, 물론 아직 입법화 과정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동안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일단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찰 내에서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온 대표적인 인물이죠.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직접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뭐 1차적 수사에 있어서만큼은 경찰이 상당히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만족하시는지요? 예,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부분은 협력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즉 경찰과 검찰이 오랜 기간 갈등과 반목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면서 참 죄송한 마음이었는데요. 예. 이러한 갈등과 반목이 이제 종식되고 경찰과 검찰이 상호 존중의 협력 관계로 전환된다는 것은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만 또 미흡한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 예, 그러면 황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미흡한 부분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이 검찰의 권한을 과도한 권한을 덜어내는 것이 이 검찰 개혁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검찰의 과도한 권한이라 하는 것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직접 수사 영역에서 주로 나타나 왔었습니다. 거기에서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가 이루어진다든지 또는 마땅히 수사해야 할 사건을 두고 수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등의 문제가 모두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에서 발생해 왔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데서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독점함으로써 경찰의 수사를 회방하거나 또는 경찰의 수사를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하는 부분이 큰 폐단으로 지적돼 왔는데요. 이번에 조정안을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이전과 사실상 다를 바 없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뭐 미흡하다는 반응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 분위기를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 상당히 이제 격앙돼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꼭 검찰이 아닌 일반 시민들 관점에서도 경찰의 힘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동의하시는지요? 경찰의 힘이 사실 별 달라지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경찰의 힘이 이전과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제기할 정도로 그렇게 경찰 권한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예. 그것은 여전히 그 중요한 사건들, 중대한 사건들, 대형 부패 사건들 이런 부분이 주로 문제되어 왔는데 그런 부분은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으로 남아 있고요. 예. 그나마 또 경찰이 할 수 있는 수사는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독점해서 검찰에 의해서 사실상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경찰의 권한이 비대화된다는 거에는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황 청장께서는 뭐 예전부터 검찰은 기소하고 공소 유지만 담당하면 된다. 수사는 경찰이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 오셨는데 이번 합의안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 청구권 또 사후 지휘는 여전히 이제 검찰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번 합의안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추가적인 수사권 조정을 주장하고 또 추진하실 생각이신지요? 앞으로 이제 개헌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남은 문제, 미완의 과제들은 점진적으로 또 계속 노력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오늘의 조정안 발표에 대해서 그 입법화를 반대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 이것은 입법화가 되도록 추진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이 점진적 단계적 조정안이기 때문에 향후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고 하는 그 검찰개혁의 종착지,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는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미북 핵협상 관련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가져서 지난 정상회담 과정에서는 다소 소외된 것으로 알려졌던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북한은 생화학 무기까지 포기해야 하는 극단적 선택에 직면했다. 빨리 움직여야 할 것이다며 북한의 시간 끌기에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이 볼턴 미 안보보좌관과 웃으며 악수합니다. 입지가 좁아졌다는 관측을 일축하듯 볼턴은 정상회담에 배석하며 건재함을 알렸습니다. With John Bolton and our entire team to go over the details and to get this stuff done.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해온 대북 강경파 볼턴이 한 달 만에 공개 발언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도 포기해야 할 극적인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특히 북한의 시간 벌기 전술을 의식한 듯 길게 늘어지는 회담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도 가세했습니다. The detailed negotiations have not begun. I wouldn't expect that at this point. 볼턴 보좌관은 또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얻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북중 간 밀월 분위기에 따라 중국이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그제와 어제 중국을 방문한 소식을 북한 매체들이 아주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빌면 중국과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했다라는 겁니다. 경제사령탑인 박봉주 내각 총리와 함께 경제 시찰을 하기도 했는데 중국은 북한이 국정의 중심을 경제 건설로 바꿨다며 환영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붉은 원피스를 입은 리설주를 대동하고 베이징 궤도교통지휘센터와 주중 북한 대사관을 둘러봅니다. 경제사령탑인 내각총리 박봉주와 당 부위원장 박태성도 동행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 경제 시찰입니다. 김정은은 싱가포르에서도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57층의 스카이파크를 방문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경제 건설로 국정 중심을 바꿨다며 환영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중국과 전략 전술적 협동 강화 문제를 토의했다고 했습니다. 절박한 국제 문제들에 대한 신중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새로운 정세하에서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략 전술적 협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됐습니다. 미국의 비핵화 압박에 대한 공동 대응은 물론 대북 제재 해제를 포함한 경제 발전 계획을 공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3차 방중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은 자체가 스스로 의견 제시를 하지를 않았고 사회주의 건설 현대화 그런 경제 협력에 대해서 이제 양국이 논의가 있었던 것. 김정은이 중국과의 밀월 관계를 강화하며 미국의 비핵화 속도전 압박을 피해가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남북관계 변화에 맞춰서 우리 군이 독자적인 훈련까지도 연기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국방개혁안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말에 창설된 이른바 참수부대도 그 성격이 대테러 부대로 바뀔 걸로 보입니다. 안영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군은 작년 12월 특수임무여단을 창설했습니다. 특수임무여단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휘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부대입니다. 군은 참수부대를 포함해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삼축체계의 개념과 용어를 손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을 보고받으면서 토론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3축은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킬체인과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체계 KAMD, 그리고 북한 도발 시 적 지휘부를 제거하는 대량 응징 보복 KMPR입니다. 특수임무여단은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대량 응징 보복의 중추로서 변화하는 남북 관계에 따라서 이제는 일정 부분 방향을 바꿔야 할. 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지만 특수임무여단이 대테러 부대로 바뀌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도 북한보다 주변국 위협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국방개혁안을 짜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대북 대응 체계만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안영영입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순방 이틀째죠. 내일은 푸틴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합니다. 신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 순방 첫 일정으로 하원 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역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민은 전쟁과 적대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구축되면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며 러시아와의 삼각 협력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 협력 방안으로 철도와 가스, 전력 등 9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나인브릿지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러시아 하원에서의 연설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처음입니다. 잠시 뒤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를 면담합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맡은 검찰이 수사 첫 단추부터 고강도 수사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의 협조를 마냥 기다리지 않고 고발인 조사부터 핵심 인물 출국 금지까지 매우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민성 기자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교수가 검찰청사에 들어섭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직권남용 혐의 관련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철저히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을 가장 강력하게 촉구할 생각입니다. 또 다른 고발인인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장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도 내일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사 대상자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용 차량 운행 기록 제출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의혹이 제기된 문건과 관련자 동선을 하나하나 되짚어 재판 관여 여부 등을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 제출 자료가 미흡할 경우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시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혹의 핵심격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수사 협조를 공언한 대법원을 상대로 공세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관련자 소환 등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용한 업무용 PC에 하드디스크를 넘겨달라고 법원 행정처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만약 검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 행정처를 압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이 사상 초유의 법원 행정처 압수수색이 가능할지 오늘은 이 문제를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일단 검찰의 요구를 받은 법원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법원 행정처의 공식적 입장은요, 이 검찰 요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조치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입장과 달리 상당히 곤혹스러운 분위기인데요. 검찰이 필요한 자료들을 선별해서 달라고 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PC뿐 아니라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 행정처장과 그 이하 간부 등 당시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다룬 모든 판사들의 컴퓨터를 통째로 요구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실제 검찰에서 요구한 하드디스크에는 이 작성자들의 사생활이나 이 업무의 파일들도 있을 수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 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검찰에 빌미를 줬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하기도 어려운 이 진퇴양난의 형국입니다. 검찰이 뭐 사실상 그동안 법원의 핵심적인 업무 내용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예. 만약 법원이 이 제출을 거부하게 되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게 될까요? 예, 검찰로서는 이미 자료 제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행정처가 수사에 협조할 것을 기대하면서 일단 기다려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만 행정처가 시간을 끌면서 자료 제출을 미룰 경우에 수사 정당성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결국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자신들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 행정처를 압수수색해라 이렇게 허락을 할까요? 예, 과거에도 돌이켜 보면요, 이미 한 차례 법원 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이명박,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이 경선 때 고소 고발을 했었는데요. 검찰이 이들의 부동산 등기 서류 발급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법원 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영장은 집행되지 않았고요. 검찰은 이미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했었습니다. 검찰의 영장이 발부된 적은 있으나 집행된 적은 없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당시 법원 행정처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다면 이번에는 전 대법원장 등 전직 사법부에 대한 것이어서 현 사법부가 가질 부담은 굉장히 크고 또 몰고 올 파장도 비교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영장이 발부되기 전 혹은 후에 이미 제출에 대한 법원 행정처와 검찰의 물밑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그러나 뭐 영장을 발부하고 수색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이 사태가 법원 내 갈등뿐 아니라 검찰과 법원의 갈등으로 또 비화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불볕 더위가 이어지면서 에어컨 사용이 부쩍 늘었죠. 이런 날 거리를 지나다가 실외기에서 내뿜는 뜨거운 바람을 맞는 적 한두 번씩은 있으실 텐데요. 상당히 불쾌하죠.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아서입니다. 불쾌할 뿐 아니라 화재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데 단속이나 시정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의 상가 밀집 지역. 빽빽하게 달린 에어컨 실외기 수십 대가 쉴 새 없이 돕니다. 에어컨 실외기는 도로면에서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닥에 그냥 놓인 실외기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열기를 차단할 바람막이 설치 규정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 실외기 앞은 이보다 훨씬 높은 37.5도입니다. 후끈한 바람은 그대로 보행자를 덮칩니다. 네, 가뜩이나 더운데 이제 실외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면 좀 그 바람에 먼지도 있을 거고 좀 그래서 더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불쾌한 감정도 좀. 안전도 위협합니다. 이물질이 실외기에 들어가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17일 50여 명 대피 소동을 빚은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도 담뱃불이 실외기에 옮겨부터 발생했습니다. 그 주변의 쓰레기와 연계해서 그 담뱃불과 같은 미소 화원에도 연계해서 충분히 발화가 가능하니까. 그런데도 실외기 주변엔 낡은 전기줄이 널려 있고 LP 가스통까지 놓인 곳도 있습니다. 실외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지자체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단순 인력 부족을 이유로 불쾌하고 위험한 실외기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정부 부처의 본부장 행세를 하면서 공무원 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안정적인 공무원 일자리를 바라는 직장인들의 피해를 봤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경찰에 양팔을 붙들려 나옵니다.
51살 홍모 씨는 자신이 국토교통부 보험진흥원 본부장에 임명됐다고 지인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채용해주겠다며 6명에게 1억 4천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홍 씨는 이곳 과천 정부청사에 보험진흥원이 신설된다며 피해자들을 근처로 불러 만났습니다. 하지만 보험진흥원이란 기관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홍 씨 명함에 찍힌 주소를 찾아가 보니 엉뚱하게도 주유소가 나옵니다. 계속 그러면 주유소였던 거죠? 네.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이 찍힌 임명장과 각종 공문서도 모두 가짜. 보도자료 형식으로 꾸민 수십 장짜리 국책사업 계획서도 역시 가짜였습니다. 그거하고 뭐 직원 명단 이렇게 쭉 그렇게 카톡으로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믿었죠, 많이. 홍 씨는 피해자들을 일본에서 열린 유명 자동차 사업 세미나에도 데려갔습니다. 행사 주최 측도 홍 씨가 국토부 공무원인 줄 알고 깜빡 속았습니다. 공무원은 공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홍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요즘 스크린 야구장이 인기입니다. 호쾌한 스윙으로 스트레스를 푼다는데요. 하지만 딱딱한 야구공이 시속 100km 넘는 속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안전장비는 제대로 갖춰 있지 않고 술까지 팔고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아오는 공을 멋지게 받아칩니다. 경쾌한 소리와 함께 스트레스도 날아갑니다. 최근 인기몰이 중인 스크린 야구장입니다. 하지만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5살짜리 아이는 날아오는 공에 맞아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공이 날아오고 나서 바로 얘가 이제 울더라고요. 그래 괜찮아 후 하고 불어주고 나서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애 손가락에서 피가 막 나더라고요. 어린아이와 함께였지만 별다른 안전수칙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스크린 야구장의 관리 실태가 어떤지 제가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아오는 공의 최고 시속은 130km에 달하는데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은 깨져 있고 철조망은 뜯겨져 나갔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술을 팔고 있는데 술을 마신 후 타석에 들어서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용객의 8%가 안전사고를 경험했고 이 가운데 40%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스크린 야구장은 스크린 골프장과 달리 체육시설업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스크린 야구장은 관련 안전기준 자체가 부재해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원은 스크린 야구장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몇 년 동안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반기에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몰려 있어서 그런 건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른바 역전세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안양시에 사는 직장인 서모 씨. 회사가 있는 서울 문정동 근처에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계약을 계속 망설이고 있습니다. 한 3개월 전부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셋집을 잡아야 될지 아니면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될지. 9,5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입주를 앞두고 주변 전셋값은 내리막입니다. 5단지 같은 경우는 뭐 4, 5천만 원 떨어져 있습니다. 12월 달에 입주가 시작이 되면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 단지를 포함해 송파구에서만 연말까지 1,548세대가 입주합니다. 이 같은 입주 물량 때문에 송파구 전세 가격은 지난 한 달 동안 1억 원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여파는 강남권 전체에 미칩니다. 지난주 송파구는 0.15% 하락했고 서초구는 0.09%, 강남구도 0.01% 내려갔습니다. 수도권은 입주 폭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7월에서 9월 사이에 전국 입주 물량의 절반이 넘는 5만 세대가 파주, 화성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다가 대출 규제까지 겹쳤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낭패를 볼 수가 있죠.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떼이는 위험을 피하려면 집주인의 대출금 규모를 잘 따져보고 계약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이번에는 은행 소식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작년에 영업이익을 상당히 많이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익의 대부분은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 즉 예대 마진 덕분이었습니다. 그러자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 놀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시중은행의 대출 평균 금리는 3.23%, 예금 평균 금리는 1.2%로 예대 금리 차는 2.3%포인트나 됐습니다. 은행들은 이 예대 마진으로만 37조 3천억 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은행들은 최근 금리 오름세에 편승해 예대 금리 차를 더 벌렸고 결국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9개 은행이 어떻게 대출 금리를 산정해왔나 점검한 끝에 부당한 사례를 여럿 적발했습니다. 연 6.8%로 5천만 원을 빌린 한 직장인은 은행 측이 연소득 8,300만 원을 입력하지 않아 연 50만 원의 가산금리를 더 물었습니다. B 씨는 전산 시스템으로 산출한 금리 9.68% 대신 최고금리 13%를 적용하는 바람에 5달 동안 28만 원의 이자를 더 냈습니다. 이번 검사로 드러난 부당한 이자 부과액은 전액 환급시킨다는 게 당국의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또 앞으로 은행들이 대출을 할 때 금리를 어떻게 매겼는지 그 내역서를 작성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은행별 주요 여신 상품의 가산금리 변동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이 불공정한 금리를 부과할 수 없도록 모범 규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환경부가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유해 물질 질소산화물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요소수 분사 장치를 조작한 수입 승용차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벤츠와 아우디 차종으로 해당 차량은 독일에서 이미 리콜 명령을 받았는데 국내에서는 3만 4천여 대가 팔렸습니다. 최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화성시의 벤츠 차량 출고장. 환경부 직원들이 C200T, GLC 220T 모델 각각 한 대씩을 무작위로 고릅니다. 이어 선택한 차량의 앞 덮개를 철사로 연결하고 요소수 조작 소프트웨어 설치가 의심되는 제어 장치에 스티커를 붙입니다. 신차는 검사 전 3,000km 길들이기 주행을 해야 하는데 수입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차를 봉인하는 겁니다. 만약 벤츠가 길들이기 주행을 하던 중 조작 장치를 다시 손보려 봉인용 스티커를 뗄 경우 오픈이란 글자가 남아 티가 납니다. 해당 차량들은 이미 독일에서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여주는 요소수가 시험 주행 때만 정상 분사되도록 조작한 혐의로 리콜 명령을 받았습니다. 벤츠 3종, 아우디 3종 등으로 국내에선 3만 4천여 대가 이미 팔렸습니다. 장치를 정상적으로 동작시키면 출력이나 토크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속임수 프로그램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려 한 게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교통환경연구소에 봉인한 차를 넘겨 연말까지 실내외 주행 모드 등 다양한 조건에서 요소수 분사 조작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를 조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조작이 드러날 경우 인증 취소와 리콜 등 행정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당 혁신을 위해 마련한 비상의원총회에서 당 쇄신안을 결론 내긴커녕 내탓 공방만 벌였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김성태 대표 대행의 사퇴를 요구했고 김 대행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오전 10시부터 점심도 거른 채 5시간 의원총회를 하며 김성태 대표 대행이 제안한 쇄신안 수용 여부를 결론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결론은 없었습니다. 의총은 오후 3시 10분 김 대행이 권한을 행사하겠다, 흔들지 말라고 말한 뒤 의총장을 박차고 나오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의총에서 의원 10여 명이 김 대행 사퇴를 요구했고 다시 회생하려고 하는 이런 마당에 또 책임지는 자세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사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김 대행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쇄신과 계획 변화를 통해서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박성중 의원의 계파 갈등 메모가 촉발시킨 친박계와 비박계의 충돌이 쇄신안에 대한 본격 논의조차 못하게 했습니다. 성일정 의원은 비대위원장 활동 보장을 위해 다선 의원들의 은퇴를 촉구하며 김무성 의원의 탈당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당 의총이 쇄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한국당은 당분간 지향점도 없이 표류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지난 19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날 노영민 주중 대사가 한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치 못할 개인 일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는데 야당은 공직자 본연의 임무에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노영민 주중대사는 충북 청주한 식당에서 6.1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중해 시진핑 주석과 만나 북중 정상회담을 한 날입니다. 노 대사 측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때문에 아들 상견례 날짜를 수차례 미뤄온 터라 더는 미룰 수 없던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마침 아버지 기일과 건강검진일까지 겹쳐 국내로 들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노 대사가 김정은이 오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출발했던 것 같다며 한국 방문은 개인 휴가 일정으로 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사는 청주에서 삼성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야당은 노 대사가 막중한 주중대사를 하면서도 지역구 관리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봐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적폐청산이란 말도 당당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 대사는 지난 2월에도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 후 청주를 찾았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의 부모와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정책을 결국 철회했습니다. 들끓던 비난 여론에도 꿋꿋했던 트럼프 대통령을 꺾은 건 아내와 딸이라는데요. 포커스에서 들여다봅니다. No llores. Papá, voy a llamar al menos a mi tía para que me venga a recoger y después para que llegue mi mami lo más pronto posible. No quiero con papá. Papá, 미국 텍사스주의 불법 이민자 수용 시설에서 녹음된 아이들 목소리입니다. 미 법무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을 격리 수용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에 국경 순찰대에 몸수색을 당하는 엄마 옆에서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아이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Come on, Sarah, you're a parent. Don't you have any empathy for what these people are going through? They have less than you do. Sarah, come on, settle down. 정치권도 Mr. President, don't you have kids? Don't you have kids, Mr. President? What country is that? This i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국제사회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This is wrong. This is not something that we agree with. This is not the United Kingdom's approach. 이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완강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not be a migrant camp, and it will not be a refugee holding facility. Won't be. 이랬던 트럼프가 결국 격리 수용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But we're going to keep the families together. I didn't like the sight or the feeling of families being separated.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내에서조차 비판이 쏟아지자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부인 멜라니아는 앞서 가슴으로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트럼프의 격리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논평을 냈습니다. 멜라니아 본인이 슬로베니아 출신 이민자이기도 하죠. 딸 이방카의 반대도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격리 수용 정책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이방카는 트위터에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Yes. Did Ivanka Trump take photos of the children being separated from them? No, Ivanka feels very strongly. My wife feels very strongly about it. I think anybody with a heart would feel very strongly about it. 이민자 가족을 생이별하게 했던 트럼프였지만 그 역시 가족 앞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스웨덴전 패배로 다소 침체됐던 우리 축구대표팀에서 막내 이승우 선수가 이 젊음과 패기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승우는 박지성 선수가 보유하고 있는 최연소 월드컵 골 기록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현지에서 박상준 기자가 당찬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대표팀의 형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이승우. 대표팀의 대표적인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이승우는 지난 스웨덴전 20여 분의 짧은 출전 시간에도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승우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 월드컵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골을 넣은 선수는 21세 4개월의 박지성입니다. 여기에 이승우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승우의 나이는 만 20세 5개월입니다. 월드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3승을 한 적은 본 적은 없거든요. 남은 두 경기 당연히 쉽진 않고 어려운 경기지만 저희 선수들이 서로 믿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신태용 감독은 멕시코를 상대로 4-4-2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 이승우의 선발 출격 가능성 또한 높아집니다. 오른쪽 미드필더 자리에서 손흥민과 황희찬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겁없는 신의 이승우. 위기에 빠진 대표팀을 구해 한국 축구 간판으로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서울의 최고령 동네이면서 거리도 낙후된 서울 을지로가 최근 젊어지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노포들 틈새에 터를 잡았고 또 반전 매력의 숨은 명소가 등장해 젊은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낡고 오래된 을지로의 1970년대 건물. 꼭대기 4층에서 분홍색 불빛이 새나옵니다. 이런 곳에 와인바가 있을까 싶지만 이 철문을 열면 색다른 공간이 펼쳐집니다. 번듯한 간판도 엘리베이터도 없지만 독특한 공간 배치로 입소문이 퍼져 손님이 끊이지 않는 와인바입니다. 오는 길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렇게 알려져 있는 간판이 없어서 약간은 좀 헤매긴 했는데 그래도 뭐 저희는 웃으면서 찾는 재미로 찾아왔습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길에는 한약을 다리듯 커피를 끓이는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의 커피숍이 자리해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좀 숨고 싶은 골목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한국스러운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빈 점포에 젊은 예술가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면서 을지로에 생긴 변화입니다. 어둡고 폐쇄적이었던 철공소 골목길은 청년 예술가 그룹이 셔터 위에 그린 그림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사장님들의 성격에 맞게끔 같이 시안을 짜서 그림을 그려 넣다 보니까 색감적으로도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또 문이 닫혀 있다 하시라도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좀 유추해 볼 수 있고. 주민 평균 52.5세, 서울 최고령 동네인 을지로가 젊어졌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엊그제 월드컵을 중계하던 파나마의 중계 캐스터들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파나마의 주장 토레스가 벨기에전에 앞서 국가가 연주되자 눈물을 쏟는 모습을 보고 방송도 잊은 채 덩달아서 함께 우는 겁니다. 토레스의 눈물에는 사상 처음 월드컵 본선에 나온 파나마 선수들의 벅찬 감격과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2년 전이었죠. 영국 연구팀이 선수들이 국가 부르는 태도를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밀착해서 열정적이고 큰 소리로 노래한 팀이 골도 적게 먹고 승률도 높았다고 합니다. 국가 재창에서 드러난 애국적 열정이 단합된 플레이를 낳는다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경기에서 스페인 선수들은 국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가사가 없기 때문이죠. 반면 브라질 선수들은 연주가 끝나도 관중석의 응원단과 입을 모아서 계속 국가를 부르곤 합니다. 국가가 너무 길어서 연주가 1절에서 그치지만 그렇게 해서 서로 열정과 기운을 북돋우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토레스처럼 감정에 북받쳐 우느라 국가를 따라 부르지 못하는 선수도 적지 않습니다. 올림픽같이 시상대에 국가가 울려 퍼지는 것도 아니고 경기 시작하기도 전에 우락부락한 사내들이 우는 걸 보면서 꽤 오래전 어느 프랑스 선수가 한 말이 생각이 나는군요. 그는 국가가 연주될 때 따라 부르지 않으려고 어금니를 꽉 문다고 했습니다. 국가를 부르면 너무 감동이 밀려와서 제대로 뛰지 못할 것 같다는 겁니다. 축구라는 게 그렇게 뜨거운 것인 모양입니다. 축구가 지닌 패싸움 본능이 축구와 국가를 한 몸처럼 여기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축구는 가장 애국적이고 격정적이며 순수한 국가 간 경쟁일 겁니다. 모레 멕시코전에서 우리 선수들도 힘차고 열정적으로 애국가를 부르겠죠. 승패를 넘어 투지와 기계로 나라의 위신을 빛내주리라 믿습니다. 6월 21일 앵커의 시선은 월드컵과 국가였습니다. 네, 오늘은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입니다. 그만큼 한낮 햇살이 더 쏟아져서일까요?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또 모레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올라 일부 지역 폭염이 예상되고요. 쭉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 전국이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만 중부 내륙으로는 오전과 밤 한때 농도가 조금 오를 수 있습니다. 내일도 한낮에는 맑겠지만 새벽에는 짙은 안개 주의하셔야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8도, 충주 16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1도, 대구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이 32도, 울산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장맛비 예보가 있는데요.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만 이 장마 전선은 워낙 이동 변수가 큰 만큼 최신 기상 정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는 걸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만 북한의 어떤 가시적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훈련 계획을 취소하고 국방정책의 틀을 재검토한다면 시기상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보를 포기하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저로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뉴스9 마칩니다. 고맙습니다.